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한진 책임연구원입니다. 오늘은 이제 저희가 월요일 날이랑 화요일 날, 월요일에 준비를 했었던 그 피지컬 AI에 대해서 그 자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리뷰 형식으로 설명을 해드리려고 이렇게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월요일 날 저희가 보내면서 아마 이제 개인적으로 자료 조사하면서 다들 내용을 좀 확인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해요. 그래도 이제 한 번 더 이제 전체적으로 리뷰하고 또 안 계셨던 분들도 계시니까 이제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좀 하는 형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피지컬 AI라는 단어가 이제 올해부터 갑자기 구상을 하게 됐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CES에서 이제 젠슨 황이 엔비디아에 대한 설명을 할 때 발표 파트 때 이제 지금이 이제 피지컬 AI 시대가 왔다라는 언급을 하면서 이 피지컬 AI가 그 CES 이후로 갑자기 그 이런 단어가 구상이 됐는데 사실 이 단어를 누가 정확하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정보는 따로 없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냥 이제 젠슨이 발표한 이후에 유명해진 단어고 지금 이게 AI의 트렌드 그 가장 선두되는 기술 그렇게 이 사람들의 인식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피지컬 AI라는 게 무엇이냐면은 그냥 저희가 이제 예전에 받아들이기로는 그 기계들 자동화된 기계들 크게 말해서 로봇 이제 스스로 움직이는 로봇 이런 형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AI가 판단을 해가지고 현실 물리 세계에 영향을 주는 그런 시스템 기계 로봇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제 기존의 AI들은 데이터를 처리를 하고 그 데이터에 대한 어떤 결과값을 내주는 소프트웨어에서만의 국한적인 역할을 했다면은 이 피지컬 AI 시대부터는 물리적인 어떤 영향까지 끼칠 수 있는 것들을 말을 하고요. 이런 물리적인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는 이제 피지컬 AI가 총 크게는 세 가지 단계로 작동을 하는데 첫 번째는 인지, 센서나 이제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인지를 하고 그다음에 그 AI 알고리즘을 통해서 판단을 하고 그리고 기계 장치를 통해서 행동을 하여 스스로 어떤 행동을 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피지컬 AI 자체가 이제 데이터를 처리하는 수준을 넘어서 이제 어떤 물리적인 행동을 새로 만들어낸다는 개념까지 가지고 있어서 이거를 이제 생성형 피지컬 AI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AI라고 하면은 이제 LLM 시대까지도 전통적인 AI로 취급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전통적인 AI는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그 데이터를 처리를 해가지고 그 데이터에 대한 결과값만 표출을 한다고 하면은 피지컬 AI 시대부터는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그 데이터를 처리를 하고 그 데이터에 처리된 결과값을 바탕으로 물리적인 어떤 수행을 하는 것까지가 피지컬 AI로 발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물리적인 어떤 수행을 하면은 단순하게 이제 기존 전통적인 AI는 오류가 난다고 하면 소프트웨어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이제 물리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위험도가 적었는데 이 피지컬 AI부터는 이 오류가 생기면은 현실에 물리적인 어떤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결과로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피지컬 AI에서 꼭 필요한 것은 이 가드레일, 이 오류를 통제를 하는 그런 시스템, 규칙 등이 꼭 필요로 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단순하게 LLM 챗봇 같은 게 오류를 벌한다고 하면은 뭐 이상한 답변을 했다 그러면은 얘 그냥 이상한 정보를 뱉어주네 하고 무시를 할 수 있지만 옆에 있던 로봇이 갑자기 오류를 범해서 옆에 사람을 친다던가 상해를 가한다던가 하면은 큰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기존 딥러닝에서 기존의 AI에서 이 피지컬 AI로 가기 위해서는 꼭 이 가드레일 규범 통제 규칙이 정해져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 피지컬 AI 작동 원리는 총 세 가지예요. 그래서 끊지 말고 그얘기하서 진행만 하고.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센서를 통해서 먼저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요. 그래서 이 센서는 뭐 시각 센서, 공간 센서, 동작 센서, 그리고 청각 및 환경 센서 여러 가지 센서들이 있고 이 센서를 통해서 가져온 데이터를 AI가 학습을 하는데 그 대표적인 AI 학습으로는 강화학습과 모방학습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습된 결과를 토대로 그 결과값을 액션을 하는데 그 액션은 이제 모터 주로 이제 모터나 액추에이터 그리고 뭐 유아프레스 같은 어떤 기계 장치들을 통해서 실제 물리 환경에 영향을 끼치는 행동을 하게끔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피지컬 AI는 아주 많은 연산량과 그 다음에 빠른 반응 속도를 요구를 하기 때문에 만약 병렬 현상이나 아니면은 최적화된 어떤 연산량 등을 가져야 돼가지고 그 피지컬 AI만의 특화된 하드웨어를 요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특화된 하드웨어가 AI 알고리즘이랑도 이제 최적화가 되어 있어야 돼가지고 더욱더 이제 피지컬 AI만의 어떤 하드웨어 반도체가 필요로 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당연하게도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반응 속도가 떨어지고 그 안정성과 실시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클라우드 환경이 아니라 온 디바이스 형태, 즉 엣지 컴퓨터 형태의 그 디바이스가 필요로 한다고 해요. 네, 그래가지고 아마 이제 엔비디아가 이 피지컬 AI를 선두로 내세워서 홍보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기네 그 엔비디아의 이제 CES 발표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자기네 칩이 이런 피지컬 AI에 최적화되어 있다, 특화된 하드웨어다 이렇게 설명을 하다시피 이 피지컬 AI는 AI 알고리즘 성능도 중요하지만 이 특화된 이 하드웨어 즉 반도체 성능이 되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피지컬 AI 학습 방법의 총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앞서 말했듯이 이제 강화 학습 저희가 이제 이전에도 사실 이 피지컬 AI 시대가 오기 전에도 그 AI 시대를 할 때 그 구글이 이 강화 학습을 통해서 어떤 로봇 시뮬레이션을 보여주는 그런 영상이나 자료들을 많이 이제 발표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강화 학습이 있고 그다음에 모방 학습이 있는데 이거는 사람이 실제로 어떤 행동을 하고 그 행동을 그대로 학습을 하는 그런 학습 방식을 말하고 이거는 이제 대기업들 구글의 알로하 그리고 엔비디아의 코스모스 그리고 이게 코바리언트의 RFM1 이게 지금 아마존이 인수를 한 로봇 기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굴지의 기업들이 이런 모방 학습을 통해서 학습을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피지컬 AI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류가 났을 때에 대한 그 위험도와 그리고 이걸 학습할 때에 대한 비용 부담이 커가지고 가상 환경을 통한 학습이 필수로 요구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디지털 트윈이라는 가상 시뮬레이터 학습 환경을 통해서 먼저 이 현실 세계가 아닌 가상 환경에서의 학습을 먼저 진행을 하고 그 학습 결과를 실제 이제 현실 세계로 가져오는 방식을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학습을 진행을 하고 지금 네. 그 엔비디아 그 오네버스가 3번인 거지? 디지털 트윈. 네네네 맞아요. 네 그게 이제 3번이에요. 옴니비아스 그게 이제 디지털 트윈 기술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는 이제 이 코스모스로 적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같이 병행을 해가지고 학습을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또 이제 이게 제가 좀 헷갈려가지고 다시 찾아봤던 건데 이거는 이제 어제 월요일날 보낼 때 없었던 내용인데 이 앞에 방법은 학습 방법이고 지금 페이지는 어떤 대상을 학습을 할 것이냐 피지컬 AI를 사용해서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계모델은
지금 이제 대부분의 그 로봇들을 움직일 때 학습하는 방법으로 물리 세계의 동적인 어떤 역학과 인과관계를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의 어떤 물리적인 어떤 행동 자체를 학습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파운데이션 모델은 그 지식과 행동 패턴을 학습을 해가지고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인가 그런 거를 학습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 마지막으로 피지시스 가이드라인 이게 이제 PINN이랑 내추럴 오퍼레이터 학습 방법인데, 이거는 이제 물리 법칙을 학습을 하는 방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어떤 대상을 학습하느냐에 따라 조금 더 다르고, 조금 다른데 이 방식이 이제 이게 어떤 방법으로 학습할 건지와 그다음에 어떤 대상을 학습할 건지와 어떤 방식으로 학습하는지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조금 다른 모델이 나온다고 해요. 근데 이 두 개가 서로 어떤 대상이 어떤 학습 방식을 사용하고 어떤 방식은 또 어떤 대상을 학습해야 되고 그렇게 정해진 게 아니라 그냥 유기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게 그래서 이 PINN이랑 내추럴 오퍼레이터 이런 게 피지컬 AI라기보다는 피지컬 AI에서 그 AI 부분을 담당을 한다 정도로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피지컬 AI 자체는 이제 앞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어떤 물리적인 법칙까지 영향을 끼치는 그 로봇 같은 느낌이고, 이거는 피지컬 AI 그 로봇에 들어가는 AI 모델 중 하나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이게 어디에 들어가는지 헷갈려가지고 한번 찾아본 거거든요. 이거는 최근에 페이페이 교수가 회사 차렸는데 그 회사가 월드 모델을 지원한다고 그쪽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세계 모델이 가장 큰 범위고, 이게 사실 궁극적인 AGI랑도 관련이 있는 그런 학습 방법이에요. 그래서 세계의 모든 법칙을 학습을 하겠다라는 거고, 가장 큰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사람의 어떤 작업들을 다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학습 방법을 그런 모델을 만들겠다. 라는 거죠. 이번 파운데이션 모델은 우리가 LLM에서 하는 얘기잖아. 네, 근데 파운데이션 모델 LLM에서 했던 그 비슷한 개념으로 온 건데, 이거는 이제 범용적인 것보다는 저희가 정해져 있는 어떤 그 행동들 있잖아요. 그래서 위의 모델은 다 범용적인 모든 법칙을 학습하겠다면은, 이번 파운데이션 모델은 정해져 있는 어떤 행동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집안일을 한다던가, 집안일에 어떤 행동들을 한다던가 그런 것들을 이제 대상으로 하는 거고, 또 마지막 세 번째 법칙은 조금 작은 내용인데 그냥 특정 물리 법칙 안에서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뭐 그런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우리가 최근에 좀 피지컬 AI가 제안서 많이 쓰고 있는데, 네네. 우리가 그때는 밑에 3번을 염두에 두는. 네, 맞습니다. 좀 이렇게 약간 조금 좁은 의미의 피지컬 AI, 우리가 사실 말하는 거는 네네. 피지컬 가이드 AI인 거는 아닌 것 같은데, 네네. 조금 이렇게 좀 피지컬 AI가 대중적으로 소비되는 거는 조금 더 이렇게 넓은 의미로도 볼 수 있다. 네네. 그래서 사실 대중들이 지금 이제 뭐 엔비디아에서 말하고 대중들이 인식하는 거는 이 세계 모델에 가까울 거예요. 뭐 결과적으로 이제 모든 걸 다 해낼 수 있는 비서 로봇 같은 느낌인데, 이거는 이제 이 AGI 완전 인공지능 형태의 모델이라서 사실 아직까지는 더 연구를 진행을 해봐야 되는 거고, 적은 범위에서도 이제 계속해서 수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이미지넷 프로젝트 유명했던 그 스탠포드 대학교의 페이페이 교수가 월드랩스라는 회사 만들자마자 또 몇 달 만에 뭐 시가총액 어쩌고 네. 엄청나고 그렇죠. 그 회사가 이제 월드 모델, 그러니까 비전을 그렇게 제시한 거지.
그쵸. 아직 구현한 건 아니고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거고 뭐 테슬라가 완전 자율주행을 만들겠다 뭐 그런 느낌인 그런 거죠. 거잖아요. 근데 그간에 우리는 사실 요 3번 관련해서 좀 제안서도 많이 쓰고 네네네. 좀 맞아요. 관심을 많이 가진 거고 네. 좁은 의미에서는 저게 피지컬 AI야 3번이요. 확실하게 저희가 얘기하는 피지컬 AI는 사실 3번이 가까워져 삼번인데 있는 거죠. 지금 보통 시장에서는 3번을 부분 집합으로 해서 네. 월드 모델이나 파운데이션 모델까지 포함해서 좀 더 이렇게 넓게 보고 그렇죠. 있다. 네, 라는 걸 맞습니다. 우리가 감안을 하고 앞으로 네.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그래서 이 피지컬 AI는 이제 뭐 AI 업계 원래 AI에서도 똑같았지만 이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선순환을 계속 이루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AI의 성능이 올라가면은 하드웨어가 그만 애성능을 받쳐주기를 원해서 그 하드웨어에 이제 소요가 요구가 되고 그다음에 이 하드웨어 자체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되면은 그 하드웨어에 맞춰서 더 좋은 성능의 AI 알고리즘에 나오는 것처럼 이런 선순환 형태의 그 지금 생태계를 구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 하이닉스에 보내는 자료이다 보니까 이제 하이닉스에 대한 내용이 잠깐 들어갔는데 딥러닝 반도체는 이제 기존에는 고성능이랑 병렬 처리, 대용량, 메모리를 중점으로 두고 있어서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GPU나 TPU 등을 많이 요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AI 시대가 오면서 이제 GPU와 관련된 어떤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었잖아요. 근데 이제 피지컬 AI 시대에서는 이 GPU와 TPU도 당연히 중요를 한데 그거를 모두 아우르는 딱 종합적인 엣지 디바이스 형태, 온 디바이스 형태의 반도체나 하드웨어가 중요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엣지 디바이스 형태에서 AI와 최적화되어 있고 제어 가능하고 통신이 가능한 융합형의 어떤 서비스를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조금 시장이 좀 달라졌다. 그래서 이 피지컬 AI에 맞는 반도체 개발 그리고 그 피지컬 AI 알고리즘에 맞는 반도체 개발 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중점으로 두는 시장 흐름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하이닉스에 대한 대응 방향 나도 내가 반도체를 잘 모르기 때문에 네네. 나도 그냥 찾아본 거일 뿐인데 네네. 딥러닝이나 LLM에 최적화된 반도체는 뭐 그냥 큰 틀에서 병렬 컴퓨팅이 필요한 건 네. 다 아는 사실인데 네. 저쪽은 이제 계산 컴퓨테이션에 대한 네, 네. 어떤 요구 수준이 높다면 네. 이제 피지컬 AI 시대에 필요한 반도체는 좀 메모리에 대한 어떤 요구 수준이 높다. 네. 내가 찾아본 거는 그렇게 나오고 그래서 네, 메모리 네. 쪽에 네. 강점 있는 회사가 좀 상대적으로 경쟁이 더 있을 수 있다. 사실 이거 저도 막 더 깊게 찾아보진 않아서 그런데 그 메모리는 사실 그 전에 더 큰 데이터 처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딥러닝, LLM 뭐 그런 쪽에서 더 필요로 했었던 것 같고 이 피지컬 AI는 그 최근에 AI 반도체 얘기가 있었잖아요. 이 피지컬 AI 피지컬 AI 나오기 전에 AI 반도체 얘기들. 그러니까 반도체 내에서 그 AI를 처리할 수 있게끔 최적화된 어떤 그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런 내용들이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메모리보다는 처리 속도, 그 다음에 그 효율성 그런 것들을 더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나도 네. 모르고 그냥 상상으로 얘기하는 네, 네. 이런 거니까 딥러닝 특히 LLM은 네. 행렬 연산을 엄청나게 해야 된다. 네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은 그 행렬 연산을 엄청나게 하려다 보니까 그 자꾸 HBM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 행렬 연산 직전에 데이터를 이렇게 옮기는 부분에서 바틀렉이 있다는 거야. 네. 대량으로 그냥 그런 행렬 연산을 하기 위한 데이터를 옮기는 그쪽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 이제 HBM 바틀렉이나
좀 적당히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메모리 얘기를 한다는 의미는, 그러니까 이게 좀 해석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적은 에너지 소비로도 똑같은 메모리를 커버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 네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메모리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메모리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100개를 처리하는데 전력이 10이 필요한 케이스와 1mm면 되는 케이스가 있으면 후자라는 얘기죠, 사실.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네, 메모리가 당연히 큰 거는 당연히 필요로 하죠. 왜냐면은 온디바이스 형태에서 그 큰 연산량을 대체를 해가지고 연산을 하고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근데 단순하게 딥러닝은 그냥 더 큰 메모리, 더 거대한 어떤 처리량이었다면은 물론 이제 피지컬 AI는 당연히 그것도 필요로 하지만 이제 더 지역적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처리를 하는 효율이 그렇지. 필요하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메모리가 많으면 좋다는 그 얘기가 아니고, 네네네. 그건 당연한 네, 그건 거니까 당연한 거고. 같은 메모리를 커버하는데 네. 전기 문제든 속도 문제든 네네. 더 비용 문제든 그렇죠. 얼마나 더 네. 효율적이냐. 그래서 사실은 그게 메모리. 네. 그러니까 예전에 그게 이제 삼성전자 같은 메모리 반도체를 잘하는 회사들이 얘기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도체 회사보다 저 회사 반도체 회사가 같은 볼륨의 메모리를 커버하는데 뭐 볼륨이 적다든지 돈을 적게 쓴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바틀렉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피지컬 AI라고. 사실 뭐 저도 하드웨어를 잘 모르겠지만 그냥 하드웨어 성능이 더 높아졌다 정도인 것 같아요. 그 전에는 단순하게 크고 많으면 되는데 크고 많지만 아주 효율적이고 가성비 있고 뭐 그래야 되는 걸로 더 하드웨어 성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네. 넘어가시죠. 그래서 SK 하이닉스 대응 방향은 이렇게 적었는데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도 잘 몰라.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피지컬 AI가 지금 얘기는 언급은 되고 있지만 사실 아직 연구도 많이 필요하고 발전도 많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규약도 많이 필요한 그런 분야예요. 뭐 기술적인 과제로서는 이제 뭐 안전성이나 제어 그리고 에너지 효율에 관한 것들을 잡아야 되는 과제들도 많이 남아 있고 윤리적인 과제에서는 이게 아무래도 물리적인 어떤 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책임 소재를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은 또 이걸 어떻게 또 사람이 통제를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안정성에 대한 내용들을 대비를 해야 되고 그러한 과제들 풀어야 될 과제들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피지컬 AI 대응 도면은 안전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사람이 어느 정도 이 통제를 할 수 있게끔 뭐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 AI 자체가 성능이 오류를 거의 범하지 않는 신뢰 가능한 수준으로 만들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AGI를 요구를 하고 있어서 사실 그 허들이 되게 높다라고 생각이 돼요. 아직까지는 좀 지금 당장에 저희가 어떤 피지컬 AI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을 하기는 힘들 것 같고 조금 더 발전해 나가야 되는 그런 시장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피지컬 AI는 이제 뭐 단순하게 데이터를 넘어서 현실 물리 세계에서 직접적으로 네, 영향을 끼쳐주는 그런 개념을 말하고 이런 개념이 결국에는 저희가 말하는 AGI를 통하는 그런 길로 그런 길을 제시해 줄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결론은 이제 지능이 이제 뭐 행동으로 가고 그걸 통해서 이제 공진화가 일어났다라고 뭐 이거 제가 쓴 거는 아니고 GPT가 써줬는데 어쨌든 이제 점차 AGI로 향하는 길로 가고는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런 개념들을 이제 전 세계적으로 언급이 되고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도 이제 거기에 발맞춰가지고 같이 이런 트렌드에 맞춰서
발전해 나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뉴럴 네트워크가 딥러닝으로 발전한 거고 이제 네. 또 LLM 시대가 온 건데 우리가 이제 그 AGI 뭐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 맞아요. 그 안에는 완전 인공지능. 이제 완전히 공부인데 그 딥러닝이나 LLM의 AGI로 이제 갈 거라고들 얘기하다가 네. 생각보다 LLM도 뭐 전기 사용 문제도 있고 비용 문제도 있고 지금 턱턱턱 걸려 있잖아요. 좀.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피지컬 AI로 가면은 이게 AGI로 가면 좀 더 효과적인 지름길이 되지 네. 않겠냐는 기대들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그냥 한계를 보이는 옛날에 뉴럴 네트워크라는 뉴런이라는 단어를 쓰다가 AI를 만들 때 근데 이 뉴런이라는 단어에서 뉴런의 한계를 느끼고 그거를 탈바꿈하기 위해서 딥러닝이라는 단어로 변환을 시켰잖아요. 그런 느낌에서의 변환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지금 뭐 LLM 딥러닝에 대한 한계가 조금씩 보이고 사람들의 인식이 부정적으로 바뀌다 보니까 그 부정적인 반응을 환기시키고 다르게 생각해주기 위해서 이 용어가 바꿔지는 느낌인 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목표로 하는 AI는 목표는 그대로 AGI 형태이기 때문에 달라지지 않았고 그리고 기존에 했던 AI랑도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뭐 이런 물리적인 형태의 어떤 영향을 끼치는 로봇공학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뭔가 기술이 발전해 나가는 그냥 단계에서 용어들이 그냥 변환을 하는 게 아닌가 이건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쩍 올해 피지컬 AI 얘기가 많이 나오는 배경에는 LLM의 뭐 한계까지는 아니지만 뭐 생각보다 비용이 너무 많이 나오는 문제죠. 그렇죠. 네. 그런 거에 대한 반대로는 분명히 있지. 부정적인 영향. 특히 이제 GPT 4에서 5로 넘어가면서 기대만큼의 성능이 엄청 네, 좋아지지 맞아요. 않고 조금 약간 수렴하는 느낌도 좀 받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고 그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우리 조책임하고 우리 파트장 의견을 한 번씩 얘기하시나요? 마무리합시다. 또우리도 얘기하죠. 일단 피지컬 AI로 지금 넘어가는 시점에서 지금 보기에는 피지컬 AI가 되게 많은 기술이 병행되어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센서부터 시작해서 AI 기술도 여러 가지 들어가고 그다음에 반도체도 그거에 맞게 또 바뀌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이 이제 완전 통합돼야지 피지컬 AI가 이제 완벽히 끝날 것 같은데 이제 완성이 될 것 같은데 그 과정이 있어서 뭐 저희든 아니면 뭐 어느 기업이든 그냥 어느 부분 집합이라도 먼저 이렇게 선점해가지고 기술 개발을 하면 그거에 있어서 좀 패러다임을 제시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우리 얘기를 보면 우리가 스포츠 산업에서 뭔가 하려고 하는 입장이잖아요. 방금 말한 것처럼 우리가 스포츠 산업에서 피지컬 AI랑 관련해서 뭔가 이게 뭐가 있냐면은 먼저 시도했다는 게 시장에서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챗GPT보다 뭐 클로드나 제미나이 막 말이 나왔지만 대중들이 느끼기에는 챗GPT 이후에 나온 거는 따라쟁이 같은 느낌이야. 그래서 우리야 뭐 성능 평가를 할 수 있지만 대중들은 지금 자료들 보면 거의 90% 이상이 전 세계적으로 챗GPT를 쓰거든. 왜냐면 걔네가 먼저 그걸 했기 때문에. 오유병사 같은 느낌. 도의명사가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이제 남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가 스포츠 산업에서 이런 어떤 피지컬 AI라고 얘기되고 있는 이런 접근을 우리가 먼저 하는 게 있으면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의 의의는 뭐냐면 우리가 사실 계속 LLM이 계속 중요하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딥러닝만 생각하다 LLM까지 온 것까지는 오케이, 그건 좋은데 또 그런 맥락 속에서 또 이런 어떤 컨셉도 생각 안 할 리가 없다. 그런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파트장님의 고견을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글쎄요, 뭐 생각이 정리가 잘 안 되는데요. 그냥 감상이라기보다는 제가 초록소프트 와서 제일 처음 했던 세미나가 발표가 AGI로 가는 거였거든요. 그때 이제 AGI가 솔직히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한 30년 걸릴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지금 제가 입사한 지 거의 10년이 다 돼갔는데 10년 정도 만에 여기까지 온 게 참 20년 스테이지랍니다. 20년 전에 이런 느낌이 드네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딥러닝도 제대로 안 될 때였으니까. 그렇죠. 근데 항상 보면 이렇게 생각보다 지체되기도 하고 삐뚤삐뚤 가기도 하지만 결국은 거기에 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AGI 시대도 결국 오지 않을까. 완전한 AGI는 아니더라도 아니더라도. 우리가 느끼기에 이 정도면 이 정도면 AGI랑 불러수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수준이 우리도 지난 10년간 이런 걸 하고 있는 입장에서 지금 자율주행도 비슷하잖아요. 테슬라가 자율주행 3단계인가? 3.5단계라고 지칭하는 것 같은데 아직 완전 자율주행으로 5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3.5단계만 돼도 사람들이 자율주행 잘 되네라고 느끼는 것 같지. 이 정도면 잘 네. 이렇게 되겠지. AGI도 그 정도로 이 정도면 AGI지 하겠지. 네. 자, 아이고 고생했습니다.